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동맥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기름을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엔조알파-파이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염증을 증가시켜서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기름을 샀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해온 지금은 명예교수 이영은입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SCL 하나로 리더스 건강검진센터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메가3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제학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의 하나로 지중해식 식단을 꼽고 있는데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올리브유를 좋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건강한 기름으로 우리나라 한식 식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들기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놀레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레산은 전체 지방산의 60%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은 없죠. 이중결합이 3개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중결합이 5개인 EPA와 또 이중결합이 6개인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이 돼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동맥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HA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집중력 향상 또는 뇌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 중에는 로즈마린산이라든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항산화 작용과 EPA의 우수한 항염 작용 등은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식용유와 달리 지방산 조성이 참 독특해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레산이 6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면실류라든지 옥수수 기름, 다른 식용유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50% 정도 들어있다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이중결합이 3개인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있어서 유통 및 저장 중에 산패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이 많은 들기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상의 이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식용유들의 일반적으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리놀레산은 이중결합이 2개이고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이중결합이 3개인데 이 이중결합의 수는 하나 차이지만 산화 속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 과정이나 저장 중에 빛이나 산소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조리 중에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산화가 쉽게 일어나게 되고 일단 산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유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서 그 다음에 기름을 잘 밀봉을 해서 어둡고 낮은 온도에서 잘 보관을 해놔도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동 산화가 일어나서 산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 기름전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또 끈적끈적해지는 산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들기름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중결합이 많은 알파-리놀렌산이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소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해 두는 것과 보관 온도가 되겠습니다. 구매 과정 중에서 들기름 용기가 빛에 노출이 된다든지 밀봉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시고 구매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구매한 후에는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어둡고 낮은 온도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보관기간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2배가량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온인 25도씨에서 저장을 했을 때에는 5개월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었고, 냉장 온도인 10도씨에서 보관을 했을 때는 10개월 정도로 보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2배가량 더 오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관 중에 밀봉이 얼마나 잘 되어서 산소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주느냐,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고 안심하고 한번 쓰고 또 들어놓고 꺼내서 또 쓰고 들여놓고 이렇게 하시면 꺼냈다 들여놨다 하는 사이에 온도의 변동이 많이 생기게 되고 산소도 접촉을 하게 돼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오랫동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한 1.5리터 이상 큰 페트병에 샀다, 많은 양을 샀다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잘 밀봉을 하고 어둡게 해서 넣어놓고 한두 달 내에 쓸 양만 작은 용기에 따라서 냉장 보관 또는 실온에 넣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시는 기름병을 실온에 넣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고 불 옆에다가 바로 놓고 쓰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보관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겠죠.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산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자외선은 예전에는 갈색 병에 검은 봉지에 싸놓고 이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냉장고 문 닫으면 껌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사실 유리병에만 있어도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유리병을 갈색이 아니어도 통과하지를 잘 못해서 사실 요즘에는 기름이 투명한 용기에 유리병에 담겨서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꼭 갈색병이 아니어도 상관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게 10도 정도니까요. 채소칸이 보통 10도 정도 될 거예요. 채소칸도 괜찮고요. 그것보다 더 낮으면 더 좋죠. 아주 뭐 내가 막 대병으로 여러 개를 짰다 그러면 냉동 보관도 하실 수는 있는데, 기름은 다 지방이잖아요. 지방은 아무리 온도가 낮은 냉장 보관을 냉동 보관을 하든 수분 활성도가 낮아도 산패가 진행이 됩니다. 지방이 많은, 특히나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은 너무 오래 냉동 보관해서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전혀 추천할,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되고요. 구매하실 때 아무리 맛있는 기름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냉장고에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우리가 냉장고의 온도 변화가 많이 없는 곳, 그리고 얼지 않는 곳 같은 것들은 김치냉장고가 사실은 제일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김치냉장고 한 편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김치냉장고는 김치 냄새가 너무 나서 냄새가 기름에 흡수가 될 수가 있어서 김치냉장고에 한 칸을 김치가 아닌 들기름이라든지 들깨가루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따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기름을 사보면 개봉전 들기름의 소비기한은 24개월, 2년 정도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땄다 그러면 산소가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1개월 내에 다 쓰시는 게 좋거든요. 길어야 5개월. 되도록이면 많은 다량을 구매했다 그러면 쓸 만큼만 작은 병에 덜어서 냉장고에 넣고 쓰시든 실온에 넣고 한두 달 내에 쓰실 거 다 견딜 수 있으니까 상관없이 불 옆에만 놓지 말고 그렇게 쓰시면 변화는 없게 맛있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소비기한은 그렇게 써 있지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최대 기간까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고, 불 옆에다 두고 쓴다든지 계속 뚜껑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산화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산패가 됐나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이라든지 미각보다도 더 예민하게 알 수 있는 게 냄새를 맡는 후각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은 색깔도 옅고 냄새도 거의 없고 점도도 적어서 우리가 따를 때 콸콸콸콸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색이 점점 짙어졌다든지 뚜껑을 땄을 때 역한 기름 쩔은 냄새가 난다든지 산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깝지만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가열을 해서 쓰실 때가 있잖아요. 기름으로 튀김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들기름의 발연점은 한 155에서 160도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튀김을 하는 180도 이상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은 없지만 들기름으로 뭐 부침 같은 걸 아침에 했다, 달걀 프라이를 했다, 두부를 부쳤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흥건히 남아있으니까 요 맛있는 들기름 아까워서 그 뚜껑 이렇게 덮어놓고 저녁 때 또 하나 뭐 볶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놔두시는데, 저녁 때 먹으려고 보시면 그 들기름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들기름은 산패 속도가 빠르거든요. 특히나 한번 가열된 기름은 가열을 해서 달았다 그러면 휴지나 이런 걸로 한번 기름을 싹 닦아내고 비누로 해서 깨끗이 씻어서 프라이팬을 놔뒀다가 새 기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이제 쩔은내가 난다는 건 산패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패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들이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의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과산화물이 생긴다든지, 중합체 등이 생성이 된다든지, 쓴 기름을 다시 여과에서 넣어놓으시는 일은 없겠지만 찌꺼기 같은 것들이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탄 것들에서는 벤조알파파이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은 항상 새 기름을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염증을 증가시켜서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패된 기름은 아무리 아까워도 독이다 생각하고 버리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들기름은 무침이나 볶음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용도와 자기 자신의 기호도에 따라서 기름을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낮은 온도로 깨를 볶거나 또는 볶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의 열만 가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짰다면 우리가 그걸 생들기름이라고 하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게 되면 수율도 높아지고 고소한 향이라든지 향미가 더 좋아지는 볶은 들기름이 되는데요. 생들기름이냐 볶은 들기름이냐 그에 따라서 사실 영양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볶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들기름들은 그 수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배전을 해요.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볶아가지고 기름을 많이 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벤조알파파이렌과 같은 다환상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대로 잘 볶아서 만든 들깨기름은 굉장히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데, 생들기름은 풋풋한 향과 풀냄새 같은 게 좀 나죠. 맛은 좋지는 않고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호도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착유 방식을 어떻게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49도씨 이하의 냉압착 방식으로 했다, 또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들기름을 고르시면 생들기름을 사실 때는 좋겠고요. 두 번째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다든지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생들기름은 열을 최소한으로 가하거나 또는 49도 이하의 열로 가한 냉압착 기름을 우리가 생들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볶음기름은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볶는 정도, 시간은 각각 그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색을 보면서 이게 좀 강하게 볶았구나, 아니면 높은 온도에서 볶았거나 색이 진해질수록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볶는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볶은 들기름이냐 생들기름이냐 영양상으로 뭐가 다르냐, 알파 리놀렌산의 함량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영양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기름의 풍미가 볶은 기름은 더 고소하고 생들기름은 풋풋하고 플레가 나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볶은 들기름이 생들기름보다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물론 식약처에서 수거를 무작위로 해서 벤조알파파이렌의 함량들을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어느 기름에 벤조알파파이렌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는 걸로 봤을 때 색깔이
짙은 볶은 들기름은 벤조 알파파이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 염려증도 있고 난 그런 건강에 안 좋은 기름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생들기름을 드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무조건 생들기름이 볶은 기름보다 더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볶은 들기름은 향미가 더 좋기 때문에 무침이라든지 볶음, 그리고 부침, 달걀 프라이를 한다든지 두부 부침을 한다든지 생으로 넣어서 비벼 먹는 들기름 비빔 막국수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고, 생들기름을 근데 공복에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민간요법인데 장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셔서 민간요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생들기름을 하루에 9g씩 3달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장내균총의 다양성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요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에 좋은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 그런 방법으로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좋은 기름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기름은 1g당 9kcal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찌실 수가 있어요. 기름은 모두 100%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보통 50g 내외로, 그 안에서 생들기름 한 숟갈 먹었다, 한 10에서 한 15g 정도 드실 텐데요. 그 정도 먹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리하는 데서 이제 지방을, 들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식용유도 그렇고 식품 중에도 육류에서도 지방이 있는 부분도 섭취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먹는 지방의 양이 50g 내외로 되게 해야 된다. 그 중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15g 이내로 드신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 실행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식용유에서도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 일반 식용유, 면실류 같은 거,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더 평상시에 많이 먹어요. 오메가3 지방산보다. 그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식생활에서 먹는 오메가6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10대 1에서 20대 1, 뭐 많이 먹는 사람은 25대 1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씨앗기름인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옥수수 씨나 씨앗기름들을 먹지 말고 과육, 열매기름을 먹어야 된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코코넛유,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식생활에서 1대 20 이상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 1에서 1대 4 정도까지가 되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밸런스다,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 안 먹던 오메가3 지방산을 더 열심히 찾아서 드셔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기름 한 스푼 공복에 드시고, 식용유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쓰시고, 들기름만 쓰실 수 없으니까 요리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푸른 생선들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밸런스가 맞춰져서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기름에는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알파 리놀렌산이 65% 이상 들어있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 같은 것들 예방해주고 완화해주고 혈전 생성도 억제해줘서 좋은데, 우리가 뇌졸중이 있어요. 그럼 혈전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전 용해제와 같은 것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은 오메가3 지방산을 또 이렇게 과량 복용을 하시게 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출혈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수술을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드시지 않는 게 출혈이 많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또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들기름이 혈전을
기름을 억제해줘서 혈압이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들깨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들깨 기름만 먹어도 그런 알레르기 효과, 질식하는 것처럼 호흡곤란이 오고 아나필락시스가 오는데 그런 반응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들깨가루나 들깨 기름조차도 좀 섭취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다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제일 간단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먹는 게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할 때 들기름으로 부쳐 먹는 거나 두부 부침을 할 때 들기름으로 부쳐서 그 들기름의 고소한 독특한 향미를 즐기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거 들기름으로 부쳐도 돼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침을 할 때의 프라이팬의 온도는 15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달걀 프라이를 겉바속촉으로 밑은 좀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해 먹어야지 더 맛있는 분들이 있죠. 두부 부침도 겉바속촉으로 갈색이 나게 이렇게 부쳐 먹으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들기름의 발연점을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고 하면은 일반 식용유, 특히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로 부치시고 그 다음에 꺼내실 때 들기름, 고소한 들기름 한두 방울 이렇게 해서 드시면 들기름의 산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발연점을 지나서 매캐한 아크롤레인 같은 호흡기를 자극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드시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기름은 역시 한식 식단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주로 해먹고 있습니다.